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울경 메가시티 저작권을 김영춘 전 장관님과 공유하고 있는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동하면서 김영춘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창원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김영춘 선배랑 둘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도지사 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부울경이 지금 이대로 각자 따로 가서는 답이 없겠다. 분명히 함께 뭔가를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그 식당에서 함께 나누고 그때 김영춘 선배는 부울경 경제공동체라고 처음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메가시티는 아니었고요. 서로 이제 경제생활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그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그때 그 식당에서 김영춘 전 장관님과 함께 나눈 얘기가 첫 시발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또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포럼이 사실은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 제안한 이후에 경남에서는 사라진 이름인데 이렇게 부산에서 지금까지 부울경 메가시티를 붙들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제로 구현이 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든든하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포럼을 지금까지 이어와 주신 우리 대표님을 포함한 포럼 회원들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 좀 메가시티의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경남 창원에 들러서 도당에서 우리 당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당원 간담회에서도 핵심 주제가 메가시티였습니다. 지역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이게 이제 포럼은 당원 행사가 아니라서 또 이게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지방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더군다나 지금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미래는 저는 부울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부울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님들,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당원 동지들께 도와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관계자들께도 힘 잃지 말고 끝까지 잘 버텨내시라고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색깔을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서 왔습니다. 메가시티에도 봄이 좀 오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봄 색깔로 골라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기 괜찮습니까? 우리 모두 빨리 봄이 오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은 진작에 봄이 왔어야 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와 앞에 축사해 주신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처음 제안을 하고 그리고 2021년에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자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를 다녀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부울경이 메가시티의 선두주자였거든요. 부산, 울산이 모두 힘을 합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새로운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 보자 하고 힘을 모아서 처음 출발을 시켰는데 3년 뒤에 와보니까 오히려 충청권도 메가시티로 가고 있고 거기는 2024년 5월에 확정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광주 전남을 다녀왔는데 광주 전남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선언을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아예 행정통합을 합의한 상태고 근데 부울경은 지금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만 되고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선두였던 부울경이 이제 꼴찌가 된 셈이거든요. 지난 3년을 어찌 보면 허송 세월을 한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연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 이게 되다 안 되다 하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메가시티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도 더 이상은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 답이라면 안 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느 정당의 지방정부의 장이 들어오더라도 단체장이 오더라도 누구든지 간에 이 길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 방향은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지금 사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번 길을 한번 잘 찾아봅시다. 근데 이제 강연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강연이 좀 제일 어렵습니다. 앞에 보면은 우리 메가시티 포럼에 메가시티를 아주 잘 아시는 전문가들도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경남에서도 오시고 해서 제가 도지사 재직 중에는 이 관련된 강연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걸 몇 번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어디다가 이걸 맞춰야 될지가 좀 애매한데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면 늘 들었던 아는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잘 참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지방자치를 국가균형발전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시즌 1이었고요. 2007년에 퇴임 전에 시즌 2 국가균형발전 2단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게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시즌 2를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해보자라는 게 초강력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사람도 돈도 모든 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인데 수도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가 나오지만 교통 혼잡, 이렇게 수도권에 길 막히는 거 이런 거 가보신 분은 잘 아시죠? 그 교통 혼잡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해? 감이 안 오십니까?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20조를 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은 10조와 20조 사이다. 20조와 30조 사이다.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수도권에. 수도권 얘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9조입니다.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31조였거든요. 2021년.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39조로 그새 8조 원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삶의 질 그리고 생활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입니다. 이 그래프 막대가 뭐냐고 그러면 매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되고 유입되고를 더하고 빼니까 순수하게 수도권에 몇 명이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03년에 13만 7천 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13만 7천 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부동산이 버티겠습니까?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하겠죠. 그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올스톱 시킵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자,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혁신도시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혁신도시는 추진했지만 이주가 시작된 건 2011년, 12년부터거든요. 그러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000명.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에는 33,000명까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참여정부 때처럼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국가균형발전의 후가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비판도 많이 받고 한 거 아시죠?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균형발전은 우리 민주정부 때 추진했는데 정작 집값은 거꾸로 우리 때 다 오르고 그 균형발전의 효과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보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2020년에 8만 8천 명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과 수도권 유출입 인구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 6월을 집값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 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30대까지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고 40대부터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0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각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부산의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부울경이 또 권역별로는 가장 많습니다. 한 해 16,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수도권은 포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원자 비용이 39조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은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출산율이 전국이 2023년에 0.7이었는데 서울은 0.55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돈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건 그 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고요. 자,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건 물론 기업과 돈이 집중되는 거기도 하지만 이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왜 수도권으로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냐. 요즘 새로 짓는 공장도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전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땅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전기 끌어오기도 어렵고 물 끌어오려면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수도권에만 자꾸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이죠. 좋은 인재를 수도권이 아니면 뽑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방대학들은 거의 이제 통폐합의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번에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 만들 때 SK 하이닉스가 어디로 갈 건지를 놓고 이제 경쟁을 용인하고 구미가 경쟁을 합니다.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용인으로 결정 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주겠다. 100만 제곱미터를. 그 다음에 만일에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분양가도 인하해주고 전기시설, 고순도의 공업용수, 상하수도 다 설치해주고 직원 사택, 체육시설까지 오기만 하면 하여간 모든 걸 거의 다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용인은 땅만 주겠다 그럽니다.
올라오고 말라는 이런 식인데 물론 용인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구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용인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SK 하이닉스가 했던 얘기는 구미에서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구미까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는 10,000명 공장을 지어서 10,000명을 고용을 하면 그중에 절반 5,000명이 R&D 직원들이에요. 연구개발 쪽에 있는 석박사들인데 그런 석박사들을 수도권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 이게 그때 이유였습니다.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 LG 공장이 있는데 창원 LG에 LG 그 가전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데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연구원들을 뽑아서 데려오는데 1년에 이직률이 20%랍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1년에 20%씩 빠져나갑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닥쳐 있는 지방 소멸로 가는 악순환고리입니다. 수도권에는 대학도 몰려 있고 대학이 몰려 있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첨단 기업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와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쓰려고 하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어딜 가야 됩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야겠죠.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몰려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면 거꾸로 돌면 지방은 좋은 인재를 뽑기도 어렵고 첨단 기업도 안 오고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은 거꾸로 소멸돼 나가는 그런 지금 악순환고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악순환고리를 끊는 방법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였던 거고요.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초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와서 또 똑같이 그때처럼 하자. 그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국가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국을 메가시티화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고요. 수도권이 우리처럼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는 나라는 선진국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영국, 일본입니다. 일본이 도쿄가 그렇게 큰데도 34.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이게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도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권역별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가자라고 하는 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 5대 권역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고 나머지 강원도와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부울경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무산되고 다른 지역들은 어렵지만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한 이유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 울산권, 창원권, 서부, 경남, 진주권으로 나눠서 이 권역별로는 1시간 이내에 편리하게 교통으로 대중교통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권역별끼리 연계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인재도 배출해내는 그런 지역으로 가자는 겁니다. 인재를 배출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가시티의 과제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첨단 기업이 지역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지역에서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게 숙제가 되는 거죠. 시도별로는 이제 이걸 풀래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지사 할 때 보니까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시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지원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지원 정책도 없고 그래서 대학들은 어디만 바라보고 있냐 그러면 어디만 보고 있겠습니까? 교육부만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평가해서 그 평가한 대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낮으면 어떻게 퇴출시킬까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시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들이 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혁신도시 있죠. 부산 혁신도시는 해양, 금융, 영화 세 개 아닙니까? 금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이 금융 혁신도시가 됐는데 금융권에서 은행이나 이 금융권에서 인재를 뽑으려면 어디 출신을 많이 뽑을까요? 이 점심들 안 드시고 오시면 수도권이겠죠. 수도권 대학 출신을 많이 뽑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부산이 금융혁신도시가 됐는데 부산의 금융혁신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기관이 잘 안 오고 있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거래소, 주택금융공사, 예탁원 몇 개 기관들을 끌어왔습니다. 그 뒤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하나 오는 것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부산의 금융혁신도시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다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은 부산에 있는 금융혁신도시로 와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은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자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 거래나 이런 자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도 부산으로 와야죠. 그래야 금융혁신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금 홍콩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을 해외의 금융기관들을 서울과 부산으로 서로 가능한 한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셋 다 지금은 다 중단돼 있습니다. 일단 금융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그런 기관들을 유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재를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기관을 데리고 온들 인재를 계속 수도권에서만 뽑으면은 그것 때문에 산업은행도 안 오려고 그러고 수출입은행도 안 오려고 그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다 안 오려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대 그리고 주요 대학들을 최소한 금융부문과 관련한 학과들, 전공들은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즌2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대학에 대해서 혁신도시와 연계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정부도 지원하고 지방정부도 투자를 하고 해서 예를 들어 금융 관련 학과들은 오히려 부산대가 서울대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들이 격차가 나는 걸 조사를 해보면 그 교육평론 하시는 이범 쌤이 이제 통계를 쭉 뽑았는데 서울대 카이스트부터 해서 소위 유명 대학들과 지방 대학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입니다. 서울대에는 부산대보다 몇 배 이상의 교육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기업들부터 해서 연구비용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서울대는 갈수록 연구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트레인도 높으니까 학생들도 서울로 많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걸 바꾸려면 부산대의 금융학과는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까지 함께 투자해서 이 금융학과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네. 두 번째, 졸업했더니 부산에 있는 금융혁신도시에 있는 금융기관에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산대를 중심으로 부산에 있는 대학들의 금융 관련 학과들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산에 있는 금융학과들은 아예 영어로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갔더니 어느 소통부터 해서 좋은 인재들을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반이 돼 있더라라고 해야 오죠. 지금은 부산에 와도 부산에서 다니려면 영어도 잘 안 통하는데 해외 금융기관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도 좋은 인재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경남 버전으로 한 번만 옮겨보겠습니다. 경남에는 혁신도시가 진주에 있습니다. 혹시 경남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저쪽에 주로 계시네요. 진주에서 오신 분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진주 혁신도시는 건축토목, LH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토목 건설 쪽입니다. 경상대에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LH에서 경상대 출신들을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대 건축학과는 커트라인이 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대는 수도권 대학들하고 비교를 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주 혁신도시가 성공하고 실제로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경상대 건축학과는 서울대나 카이스트와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탑, 소위 말하는 수준이 제일 높은 대학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경상대만큼은 탑3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혁신도시와 연계된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만큼은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고 들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교육부가 대학에 관련된 권한을 다 쥐고 전국적으로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게 형평의 문제로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객관적으로 다 정해서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분야를 키워야 되는데 교육부처럼 그렇게 하면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다 달라는 겁니다. 특히 5대 권역별 메가시티가 되면 이 5대 권역별 초광역 지방정부한테는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은 부울경이 합쳐진 하나의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지방정부에게 대학에 관련된 권한을 다 달라는 겁니다. 예산도 다 달라는 거고. 그러면 그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학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우리는 이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이 산업과 관련된 학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학문들은 이런 게 있으니 그런 기초학문들을 투자해서 그 기초학문은 예를 들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서 기초과학들을 진흥시키고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응용 인력들은 다른 대학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이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죠. 그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하겠다고 하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할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일 처음 이게 이제 부울경이 메가시티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다못해 부산에서 창원 오는 요거라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올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철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이제 철도공사 지금 사고 나서 아직도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 부전 마산간 철도를 그 철도를 준고속철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광역 전철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 20분에 한 대씩 그랬더니 그러면 비용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몇백억 정도가 더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용을 당신들이 부담하세요. 이게 기재부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이 예산이 10조씩 넘어가고 하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 같죠.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 10조가 한 해 예산이 10조를 마지막에 넘겼는데 10조가 넘는 해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소위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조 원의 예산 중에 다 이리저리 꼭 써야 될 때 배정하고 남는 돈. 그래서 이 돈만큼은 도지사가 잘 상의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여기다 써야지 하는 그런 도지사 과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쓸 수 있는 돈 예산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 마치는 분에게는 제가
상품권이나 경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책에 사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2천억 얘기하시는 분 어느 분? 아 예, 빙고. 예, 그 해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입니다. 자, 2천억을 쓰는데 그 중에 몇백억을 광역 전체로 오고 가는데 거기다 투자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써야 될 곳들이 많은데. 그러니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게 이마저마해서 사정사정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8대 2 정도로 나눠서 하면 안 되겠냐. 우리 20%만 부담할 테니까 기재부가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 지방정부의 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이게 그 메가시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인제도 지역에, 지방에 그리고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초강력 지방정부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충청권도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은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갑니다. 그 지난번에는 행정수도까지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대통령실을 차라리 행정수도 개헌을 하고 그리고 세종으로 가게 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세종으로 가는 세종시와 대전 그리고 청주 이런 권역을 중심으로 CTX를 놓자는 겁니다. CTX가 뭐냐 그러면 충청 급행전철을 CTX라고 하는데 수도권에 지금 그 급행전철을 놓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기사 보면 GTX-A, GTX-B, C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수도권은 계속 들어와요. 지금도 신도시가 들었을 때마다 급행열차 놓는 게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급행열차 하나 놓는데 몇 조씩 들어갑니다. 근데 지역의 지방도시들 간에 차 없으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좀 차 없이도 대중교통으로 오고 갈 수 있게끔 전철 좀 놔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 지방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 게 지금의 기재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호남권도 지금은 강주 전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호남권 전체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합의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에 합의를 했고요. 자, 이제는 초강력 협력을 지역만의 협력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말이 지방자치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르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혹시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뭐냐 그러면 우리 변성환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지방자치지. 그래서 저는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라 위탁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대단히 낮고요. 특히 예산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메가시티로 가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아니라 지방정부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해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개헌을 했어요. 2000년대. 개헌을 해서 그 전에 22개로 돼 있던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물경 메가시티 같은 거죠. 이미 약간 메가시티처럼 만들어 놓은 걸 그게 22개가 되는 걸 13개로 다시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단위로 돼 있던 걸 500만 단위로 늘려서 그렇게 해서 13개의 레종을 만드는데 프랑스는 이 과정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연방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해서 전격적으로 해치웁니다. 독일은 이미 오랫동안 이런 식의 그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이쪽일 텐데요. 요 지방 도시의 지방 광역 도시의 대중교통망입니다. S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은 지하철이나 전철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 정도의 지하철망이면은 부산보다 더 촘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2도시도 아니고 지방의 좀 꽤 큰 도시 정도에 해당하는 슈투트가르트의 대중교통망입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권역별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가더라도 차를 안 빌려도 관광을 대중교통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에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냐? 일자리는 지방 중심 도시에 일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은 인근 도시에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산돼 있고, 지금 우리 같으면은 창원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면 창원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이 가능할까요? 차를 갖고 하면 되지. 차를 가지고 가면 되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차가 어디 있습니까? 막 취업한 친구들이. 그러면 방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와서 방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와서 방 얻으려고 보니까 차라리 서울로 가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 휴대폰 회사하고 같이 도대체 경남의 20, 30대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좀 추적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개인정보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의 이동 경로만 조사하면 되니까 30%가 서울로 가고요. 3분의 1이 서울로 가고 3분의 1이 부산으로 오고 나머지 3분의 1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문제는 부산으로 왔던 3분의 1 중에 절반 이상이 얼마 안 돼서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벤츠나 이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베를린이든 프랑크푸르트든 이런 큰 도시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자,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언제 나간다? 휴가 때 나갑니다. 한 달씩, 두 달씩 휴가 때 나가는 거죠. 그러니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고 그 17개 시도를 세종과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가 단선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걸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국토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 부울경,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제주와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해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최소한 5개권역 플러스 2의 체제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3개로 되어 있는 건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돼 있긴 한데 호남권 메가시티 안에는 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면은 지금은 각 지방 정부들 간에 알아서 협의해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요. 충청권 메가시티도 힘들어집니다. 호남권은 벌써부터 광주와 전남 사이에 그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삐걱거리면서 선언을 해놓고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메가시티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지방정부에만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추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근히 어떻게든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자, 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잘 안 되냐? 예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전철도 연결하고 대중교통망도 만들고 대학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첨단 산업에 기업이 올려가면 전격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은 인재지만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그래도 수도권에 머물려고 하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진주의 건축 토목 관련된 기업이나 해양, 금융, 그리고 영화 이런 분야와 부울경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첨단 산업의 지역을 오려면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할 돈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재정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사업을 이제는 국가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세금이나 재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법도 바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해서 법으로만 하게 돼 있으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구성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을 지금처럼 막 꼬리표 달아가지고 주지 말고, 지금 어떤 식이냐 그러면 중앙정부가 막 사업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500억짜리 사업, 300억짜리 사업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요. 각 시도에다가 지원하라고. 그러면 막 준비해가지고 공모하면 그 중에서 당첨된 시도에 그걸 가져갑니다. 뭐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이것도 공모에 응하고 저것도 공모에 응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이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단기간에는 초강력 지방정부 메가시티별로 3조에서 5조 정도의 가용 예산을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몇 분들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했던 구윤철 장관이나 여러분들 만나서 요 재정 문제를 초기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상의를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1년에 3조 내지 5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꼬리표 달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1년에 5조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럼 그 5조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쓸까? 그럼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광역전철 몇백억 드는 거 가지고 기재부에 쫓아 올라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부울경에 함께 협의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업부터 매년 해나가는 거죠. 자, 그걸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 정부, 지방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 기업들, 이게 이제 지산학연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들까지 다 모여 앉아서 우리 부울경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려면 지금은 이게 가장 급하니까 여기에 5조 원의 예산 중에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합시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지금은 몇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행정수도도 당연히 그 충청권으로 이전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을 포함한 자치분권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그때 만들어졌던 개헌 아닙니다. 이걸 여야가 협의해서 조금만 손보면 지방분권은 여든 야든 이게 뭐 보수의 정책, 진보의 정책 따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빨리 합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번 대선 때 이 개헌도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개헌 논의는 저는 당연히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그런 개헌안은 합의만 되면 바로 대선에 국민투표를 붙이면 되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다시는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 비상계엄 조항에서 평시를 지워버리는 그런 개헌을 포함해서 여야 합의 가능한 시급한 개헌안들은 이번 대선에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건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이, 자, 서울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로 돼 있고요. 개헌을 하더라도 아까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 수도를 포함한 특별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이제 행정 수도 이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수도인데 갑자기 세종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박탈감이죠.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던 제일 큰 이유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 수도 서울로 하고 나머지 충청권은 행정 수도, 신행정 수도로 하고 광주는 문화와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AI 수도로 해도 되고 그리고 영남권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게 제조업을 기존처럼 굴뚝산업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AI와 디지털을 결합한 첨단 제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미래 산업 수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서울은 종합금융도시, 부산은 특화된 금융도시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전략이 중요한 게요. 이게 이제 이 5대권역별 메가시티를 한다고 했더니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국회의원들입니다. 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5대권역별 메가시티는 그 5대권역 안에 수도권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이대로는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으니 수도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은 더 강화시켜 나가는 지금은 지방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수도권에 공장 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 제한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하게 허가를 반도체처럼 특별하게 허가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요 수도권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요 수도권의 이 선을 따라서 지역은 충청도인데 바로 경기도 바깥인 요 지역을 따라서 공장들이 늘어서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좀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수도권대로 발전해 나가고 나머지 지역들도 권역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이 해양, 영화, 금융,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금융혁신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부산의 청년들이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대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서 초강력 지방정부 시대를 여러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려면 저는 이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은 실현해 낼 수 있겠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 좋은데 돼야지. 말만 늘 이렇게 해놓고 실제 지난번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또 가다가 절뚝거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요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이번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민주정부가 들어왔다고 민주당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또다시 자초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금방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정부를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민주당이 아닌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당내를 통합하고 당내 통합하자고 글 한 번 썼다가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민주당은 통합의 물꼬는 터지고 통합의 방향은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당내 통합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에 민주정부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면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새롭게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5개 야당이 함께해서 원탁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도 보셨죠? 조국 핵심당부터 해서.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탄핵에 찬성했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힘 안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정부가 구성이 되면 처음 정부 구성 이후에 인수위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탄핵이라 인수위는 바로 못 만들고 인수위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위원회에 다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만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탄핵에 찬성한 탄핵연대에 포함된 정치 세력은 당을 떠나서 함께 위원회에 들어와서 정책을 협의하자는 겁니다. 정책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고 정책 협약이 만들어지면 그 협약의 기초에서 정부를 운영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어느 당의 정치인이든 가장 전문가가 그 정책 협약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당들이 함께 구성하는 일종의 연합정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한국형 연정, 연대와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뒤집히지 않는 정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하도 이 얘기를 애고패고 하고 다녔더니 당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로 잠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께도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당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첫 번째 결실이 5개 야당의 탄핵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원탁회의였고요. 이게 탄핵에 대한 대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 때도 함께 해야죠.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 바람이 없었으면 민주당이 이 정도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선에서도 함께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선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국정을 운영할 때도 대선에 함께 하려면 선거 때 도와달라고만 해가지고는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선거 이후에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죠.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선은 신뢰가 필요하니까 국회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지금 의원 2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10명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이게 원래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신 것 같긴 한데 원래 유신 이전에는 10석이었습니다. 근데 유신 때 20석으로 늘렸어요. 교섭단체를 만드는 걸 어렵게 만들려고 국회를 발목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는 풀어야죠. 그리고 준교섭단체는 5석으로 해서 또다시 5석만 돼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열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의원들이 지금 극으로 달려간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죠. 아니 나와봤자 20명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안에서 왕따 당하면서 버티고 있게 만들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가 발전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분리해서 독립한 세력은 마음이 맞는 정당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이래야 정부도 바뀌고 국정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정치 문화가 바뀝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작은 정당들과 함께 어떻게든 뭔가 합의해 내려고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지금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싸우지 않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에서 끝냅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가면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남도민들께는 도지사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빚을 갚는 길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 길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누구도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